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전쟁 이후 그 전후로 해서 우리 서울이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됐는지 그런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과정에서 여러 또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김현옥 시장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 아주 문제적 인물을 거치면서 서울이 지금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띠게 된 아주 급하게 개발한 그런 상황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서울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강남 얘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강남 개발의 촉매가 된 게 제3한강교 그리고 제3한강교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땅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남을 토지구역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고속도로를 좀 만드는 데 도움을 받자. 이런 차원에서 결국 강남 개발이 본격화 됐거든요. 물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 강남 개발의 근저에는 전쟁 체험이 깔려 있는 거죠. 6.25라는 전쟁 체험. 항상 이 많은 인구가 유사시에 한강 이남으로 도강할 거를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리도 여러 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인구를 좀 분산해야겠다.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현옥 시장 때도 지금 이런 안보 체험이랄까 항상 북한을 의식해요. 우리가 지금 북악 스카이웨이 있지 않습니까? 북악 스카이웨이가 만들어진 것도 그 68년 1.2.1 김신조, 김신조 청와대 이제 침투하려고 했다가 그 사건이 견제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하고 군사 당국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바로 청와대 위쪽 있잖아요. 이런 세금장이나 이런 데를 사람이 안 다니게 하자. 사람이 안 다니게 하면 오히려 그 경호하는 데 더 편하지 않느냐. 근데 북한에서 그것점을 노린 거죠. 이 사람이 안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휴전선에서 세금정 삼거리까지 가는 동안에 거의 제지를 안 받은 거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무사 통과.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사람이 보면 그 30명 이상이 움직이는데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총 들고 있으면. 근데 아무도 안 사니까. 그냥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꾼 거죠. 안 되겠다. 사람을 많이 다니게 해야 하는 걸로 하자. 우리 강릉에 96년 무장공비 침투도 택시 운전기사가 신고를 한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북악 스카이를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거 처음에는 애초에 자하문에서 미아리 이런 6.7km 상간도를 만들었는데 딱 만들고 보니까 사직공원에서 인왕산까지 오는 것도 또 도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자하문에서 동쪽으로 달려가 도남동에 되는 또 10km 도로 생기고 그래서 그거 다 같이 해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 이래 처음에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만들다 보니 그게 다 연결돼서 북악 스카이웨이가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안보적 관점에서 이거 도로도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아는 남산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남산터널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는 물론 강남 강북을 위해서 그죠. 넘어가다가 이제 다리 해고 이렇게 할 때 시내 진입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일종의 그 안보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당시 김현옥 시장 때 이게 주로 완공이 됐는데 뭐냐면 전시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이 막 포탄이 떨어질 때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되느냐. 일종의 터널 안을 대피소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 2터널에 평화시에는 교통수단 전시에는 40만까지 수용하는 이 터널을 만들자. 40만이면 그거 뭐 하시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뭔가 터널 같은 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남산 터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큰 대도시는 그런 방공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터널이나 이런 게 적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남북대치 상황이 없잖아. 우리 서울이 바로 휴전선에서 40에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금방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경지에 가까운 소도는 잘 없거든요. 반지하도 잘 없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1970년에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런데 터널에까지 언제 오겠습니까? 오다가 다 그런 포탄 맞아 죽으란 소리냐 이래 돼가지고 1970년에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일정한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하시설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사시에 방공호 쓸 수 있게. 그래서 만드신 게 반지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그 지하시설물이 66% 3분의 2가 지하에 들어가야 돼요. 3분의 2가 지하에. 그래야 지하시설이다 인정해줬는데 반값은 비싸고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하시설은 용적률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요즘은 들어갑니다만 반지하도.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건축법 좀 또 개정시켜갖고 50%만 들어가도 지하체 들물로 인정하다는 거죠. 50%만. 그러면 이제 창문 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지하가 그때 나온 거예요. 다 이게 안보의 관점이에요, 전부 다. 반지하가 나온 것도 결국 유사시의 방공호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다가 나왔고 남산 터널도 결국은 이 전쟁청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일을 갔다가 아우토반에 160km 달리고 뭐 그런 체험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전쟁 때 경험이란 말이죠. 전쟁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에 다리가 적어가지고 도강 작전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것들이 오다가 피난민들 폭발하면 죽고 난리 났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하다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쪽을 개발하자는 거죠. 아예 좀 강북의 인구를 분산해야지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도 좋다. 애초에 70년대 그 주한미군 이제 70년대 중반에 여러 가지 그 카터가 철군 밝히면서 그 전에는 말이에요. 유사시 전략이 뭐냐면 서울을 일단 후퇴하는 거예요. 서울을 일단 내주고 다시 힘을 모아서 재반격을 하겠다. 이게 서울 방어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76년 이제 이렇게 지미 카터 당선 이후로 이게 여러 가지 급하게 돌아가니까 그 당시 주한미군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서울 사수 작전을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서울에서 적을판 낸다. 우리 서울 안 내줘 이제. 딱 서울을 지켜가지고 여기서 바로 박살낸다. 이 개념으로 전략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나중에 70년대 후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든 일단 한번 내주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성공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건가. 성공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도로를 닦아야 되거든요. 그 예전에 그 도로가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피난을 못 갔다는 그 남한 집권 세력들의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항상 머릿속에는 도로. 남쪽으로 일단 나가야 된다. 부산만 가면 어떻게든 산다. 라는 정서가 깔려있고 북쪽 지도자들, 북쪽의 집권 세력들 이쪽 사람들은 뭐가 깔려있냐면 폭격, 공습. 그래서 무조건 지하로 파고들어야지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의 지하철이 뭐 지하 150m입니까? 160m입니까? 핵폭탄에도 그 정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워낙 위에서 이 폭탄을 많이 맞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무조건 파고드는 거 잘하죠. 땅굴 잘 만들고. 우리는 도로 잘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경험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왜 경부 라인이 돈이 비싼지, 왜 사람들이 선호하는지를 잘 보세요. 왜 서울에서 밑쪽으로 강남, 수원, 용인 이쪽은 항상 부동산 값이 많이 뛰고 선도하잖아요. 네. 근데 경인 라인이 약하단 말이에요. 경인 라인이 약한 이유.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심리에서 경부 라인을 선호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는 것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유리한 거. 트라우마 같은 게 그렇죠. 있는 거군요. 경인 라인은 인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던 거죠. 북한 쪽에서. 김포 쪽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인 라인 땅값이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트라우마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집단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그래서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가면 강을 바라보면서 묘한 구조물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계단실 뒤쪽으로 약간 구조물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관총 놓고 쏠 수 있는 데가 있어. 구멍이 요만큼 뚫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 되게 비싼 아파트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아파트가 강 쪽으로 바라보는 그쪽, 그러니까 즉 북쪽을 바라보는 데에는 항상 그 총안인 같은데요. 총안. 그 총을 쏠 수 있는 구멍 같은 데 그런 게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아직도 아니 사실 아직도는 아닌데. 만들 때 뭐 70년대 뭐 후반 이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강변에 아파트 개발한 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거 만든 거지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은 이야기 중에는 그 당시 군사 당국자들이 볼 때 그 한강변 이제 습지가 모래사장이 유사시에 북한이 예를 들어 경비행기 같은 걸 타고 침투하기 좋다는 거예요. 이럴 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막을 대책이 이걸 그 넓은 지역을.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아파트를 깔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살게 하자. 그럼 바로. 그래서 아예 거기 사람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예 아파트를 해가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이거 엄청나게 이거는 자동적으로 감시 체제가 갖춰지는 거다. 그래서 한강변 아파트를 집중 개발했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상 개발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전쟁의 체험이 깔려 있는 거죠. 야, 서울 도시는 이게 종전 선언을 하고 안 하고가 엄청 진짜 뭔가 우리의 뭔가 생활 모든 걸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동산 하는 그 후배에 들은 이야기인데 강북의 한강공원하고 강남의 한강공원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공원 그 흔히 말하는 둔치 고수부지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둔치가 그게 그 반포나 이쪽이 확실히 더 넓거든요. 폭이. 그 넓은 이유가 유사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시 반격을 할 때
이 물자를 남쪽에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북보다는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사시에 이제 부교라든지 만들고 뭐 할 때 배치를 해야 되니까 넓고 잠수교를 밑으로 만든 것도 여기서는 이제 여러 다른 나중에 광주 대단지도 나오지만 그 유사시에는 잠수교 통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군사 장비가 가면 러시아 소련이나 중국 인공위성이 탐지를 못한다 이거죠. 이게 관련 뭐 그런 이야기까지 돌 만큼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서울 도시 시설들이 기획되고 입안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저 파주나 어디 일산 이런데 이제 도로들 가다 보면 대전차 도로에 뜬금없이 이렇게 육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도로에. 뜬금없이. 사람이 이렇게 막 건너 다니지도 않는데요. 건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유사시에 이제 그 폭파해서 길을 막는 거지. 전차의 진격을 방해해야 되니까 적 전차에 그래서 도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약간 좀 윗동네 이렇게 막 어디 뭐 펜션 같은 데 가다 보면 보여요 그게 많이.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죠. 94년인가 당시 국회에서 그 당시 이병태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그 당시 막 북한하고 지금 전쟁 나냐 마냐 난리 났잖아요. 94년에. 네. 근데 답변을 할 때 그 유사시에 그 일산 있죠. 신도시. 네. 신도시에 아파트 만들어진 게 유사시에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바로 대전차 진격 방해물 착안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말 했다가 난리가 났죠. 아파트 값 떨어지고 지금.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때. 났겠네요. 근데 사실 이 축선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축선이 본래 우리가 6.25 때 의정부 축선으로 오고 또 춘천 라인으로 오고 이렇게 축선이 크게 두 개로 왔는데 의정부 축선이 뚫려버렸거든요. 그때 3일 만에 결국.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뭐 김포 라인도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했던 그 진격로들을 막는 데 닦고 핵심들이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파주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다던데. 이제 우리가 사는 네. 뭐 강남 얘기가 좀 주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사는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는 게 지금 네, 산본 네. 살잖아요. 네. 산본이 일기 신도시예요. 일기 신도시 그렇죠. 일산 분당 그다음에 과천이 들어가나요? 네. 과천은 그 전에. 과천은 좀 네, 전인가요? 일산 산본, 분당 그다음에 안양 평촌. 안양 평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산본 또 하나 더 산본이 있는데. 굉장히 그 약간 아늑한 느낌의 조금 작은 규모의 신도시. 네. 다 이게 이 도시계획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바로 그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를 구상했단 말이죠. 네네. 분당, 일산 지금 말씀하신. 근데 그 왜 그때 그 200만 원 주택 건설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권 기간 동안에 그 아파트를 만든 건데 그게 결국 지금 바로 또 북한 관련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네,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이제 육공 정부에서 북방 정책했지 않습니까? 북방 정책과 세계의 흐름을 보니까 조만간 이제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수교도 하고 공산주의가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북한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공산주의 교류를 할 때 결국 정부를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 북한이 아무리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북한은 집은 준단 말이죠. 어쨌든 아무리 열악해도 집도 주고 그다음 교육도 어느 정도 시켜주거든요. 뭐 하여튼 뭐 내용을 떠나서 그리고 의료도 형편없지만 의료도 어쨌든 의료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래 돼버리면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못 사는 층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그럼 나쁘지 않네 만약 보면 우리는 아예 뭐 병원도 없고 우리는 아예 집도 없고 우리는 아예 교육도 못 받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그때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잖아요. 근데 쟤들은 뭐 그것도 전문학교도 가고 이러면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게 바로 전국민 의료보험 그냥 결단을 해버렸고 전 국민은 무조건 의료보험.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도 전문대학하고 확충 정원을 막 늘려주고 확충을 해버렸고 그 대학까지 쉽게 만들어줬고 그다음 또 하나가 바로 200만 원 거죠. 일단 주택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만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어떻든 간에 좀 주택 문제 해결돼야지. 우리 좀 빈곤한 계층이 볼 때 그래도 북한하고 이제 정부가 들어와도 우리도 다 해. 다 그게 깔려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우리 생활하고 다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 지금 산본에 살고 있는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우리 강남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강남은 진짜 제가 지금 산본에 살지만 언젠가는 살고 싶은. 그러면 지선 씨가 생각하는 강남은 어디가 강남이에요? 어디까지를 강남이라고 해요? 일단은 제 머릿속에는 압구정 위치 묻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압구정, 그 다음에 청담, 대치 뭐 이쪽이 강남이라고 생각해요. 송파나 서초는 안 쳐줘? 송파, 서초 당연히 치죠. 거기까지 강남? 네네. 송파, 서초. 그러면 강동은? 강동? 잠실 쪽이요? 잠실 넘어서는 거죠. 거기는 강남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긴 아니고. 동작은 어때? 동작.
사당. 동작 약간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 느낌. 거긴 약간 걸쳐 있고. 그러니까 네네. 대충 강남 3구를 이제 네네, 강남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는 것 네네. 같아요. 집값이 높은 강남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예전에 그 지역을 영동지구로 불렀거든요. 영등포 동쪽이라고. 영등포 동쪽 지구로 불렀어요. 그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강남구, 서초구 이쪽이 다 영등포 동쪽이거든요. 영등포를 강남으로 사실 영등포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지금 네.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다 영등포구예요. 네. 금천구 그게 전부 다 영등포. 그러니까 동작구까지가 다 영등포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강남하면 어디까지인데요? 저는 지금 네. 저는 강남이라고 한다면 3구 포함, 네.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 포함. 오히려 저는 판교 아, 판교까지 아주 쭉 밑으로 내려오네요. 좀 밑으로 갑니다. 네. 판교, 분당은 안 되고요. 분당 지가 엄청 높은데. 분당 높아? 엄청 세요. 저는 판교까지만 가겠습니다. 판교까지. 네. 판교가 장난 아니래요 요즘에. 그래요? 판교에 남자들은 포르쉐 타고 이건 뭐 그냥 흘러가는 뭐 농담이겠습니다. 네. 여성분들 특히 이제 아이 엄마들은 다 테슬라 X를 탄대. 테슬라 X인가 아마 X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약간 SUV 같이 나와갖고 문이 이렇게 날개처럼 열리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엄마들은 X를 타고 남자들은 포르쉐를 타고. 어떻게 판교는 사실 좀 나중에 개발이 된 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이 책의 저자 손정복 교수에 따르면 다 강남이죠. 지금 말씀하신 아까 뭐 삼봉, 안양, 평도 다 강남으로 보는 나 거죠. 강남 사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팽창되고 있다는 거죠. 애초 강남은 영동 1, 2주구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 한남대교가 되는 데가 신사동인가요? 네. 네, 신사동, 뭐 압구정, 네. 그죠? 성수대교 압구정, 그 논현동, 청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포 이렇게가 처음에 한 900만 평으로 확정됐어요. 영동 1, 2주구.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잠실지구, 잠실지구가 또 한 340만 평인가요?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규모가 작아졌지만 이제 수서지구, 그 다음에 개포지구, 계속 그 용인, 분당 다 이게 강남으로 보는 거예요. 강남이 계속 넓어지고 지금은 KTX가 되니까 충청도까지 강남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 사는 분들 우리도 강남이야 이제 3번 네네네. 우리도 강남이야 하잖아요. 네네네. 강남 사는 사람들은 또 진짜 강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강남을 줄여요. 네. 그래서 강남에서도 테헤란로 북쪽과 남쪽을 나눕니다. 태남, 태북. 네. 테헤란로 북쪽만 진짜 강남이지 그 남쪽은 야 어디 니네들이 강남이라고 하냐고. 그 사세다 진짜. 네, 그러니까 도곡 대치 이런 강남도 아니야 걔는. 아니 저는 이제 막 도시 개발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 네. 사실 서울에 지금 아까 뭐 종로 1번 네, 정치 뭐 1번 이러잖아요. 종로 이쪽이 사실 서울의 중심. 네. 그리고 용산은 다 이제 개발되기 네. 시작했지만 오히려 중심 그리고 원조 이런 데는 땅값이 왜 강남보다 더 낮은지. 왜냐하면 바로 강남을 개발하려고 70년대부터 서울 도심 개발을 엄청나게 억제해버려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네.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장사를 아예 50평 이상한 술집은 허가를 안 내줘요. 신규 허가를 안 내줘버려요. 강북 쪽에요? 음식점 총량제 이번에 나왔지만 네. 안 내줘버렸어요. 그 진짜 60년, 70년대 그랬어요. 음식 총량제가 허가를 안 내줘. 신규 허가도 안 내주고 그다음에 뭐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외국하게 이전시켜요. 학원하고 이런 거. 큰 학원들도 그 대성학원 노량진으로 가게 되고 다 사대문 밖으로 이전시키고 예식장도 전부 영등포로 다 내보내고 핵심적으로 명문 네. 고등학교들을 다 또 강남으로 다 보내버렸죠. 경기고등학교.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경기고를 지금 저 종로 화동에 있잖아요. 상징적인데 경기고 동문들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기고를 보낸다니까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그 경기고 옛날 자기 화동 교정을 개발하니까 난리 나니까 타협원으로 그러면 요 경기고 교정은 그냥 그대로 두게 하겠다. 언제든지.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정독도선을 바꾼 거예요. 박정희 정치했다가 정독도선이 된 거예요. 네. 서울대도 옮겼잖아. 서울대도 바로 연근 캠퍼스 그리고 해화동에 동성 캠퍼스인데 네. 그걸 이제 75년에 관악으로 다 옮겨버린 거죠. 이야,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일들이군요. 박정희 전두환 전 뭐 다 넘어가는 거죠. 이제 지금도 막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강남 개발. 네. 강남을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꾸 강남의 땅값이 올라가죠. 살기 좋으니까. 모든 좋은 건 다 해주잖아요. 지금 강남. 네. 모든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최고 다 잘해주니까 제일 지하철역이 많잖아요. 제일 도로가 편하고. 그러니까 강남이 우리가
아니 저 시골 동네 버스 정류소만 하나 생겨도 아우 땅값 오른다고 좋아하는데 저기는 뭐 맨날 뭐가 바뀌는데 그렇죠. 서운한 게 많으신 분이 아니 그렇답니다. 네, 근데 자 어쨌든 바로 이게 결국 67년 대통령 선거 때 대선 공약으로 이제 고속도로 만들겠다. 네. 경부, 경인, 뭐 강릉 다 만들겠다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결국 경부고속도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66년에 이제 제3한강교를 기공을 했는데. 당시에 그 김현옥 시장이 제3한강교 공사를 미적거린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 당시 경제부총리 장기영이라는 사람하고. 근데 소문에 한남대교가 딱 연결되면 그 말죽거리에 장기영 총리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더라. 그러니까 돈 엄청 번다더라 하니까 공사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딱 이제 기공을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은 한남대교로 한다는데 한남대교가 안 만들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공사해가지고 69년 말에 이제 한남대교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는 준공식이 경부고속도로가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 떼어서 하거든요. 부산, 대구하고 뭐 서울, 천안 이렇게 제일 난공사가 대전하고 대구 사이예요. 대전, 대구 사이. 소백산맥을 넘어야 되니까. 터널 추풍령 뭐 이런 맞죠? 넘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죠. 많은 분들 돌아가신 그런 데가 거기죠. 네. 그래서 1970년 7월 7일 바로 428km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3한강의 남단 한남대교 남단에서 여기서는 구단동대 있는데 구단동이 아니고 제가 바로 그 동네 사람이라서 아는데 구서동 부산의 구서동까지가 428km 딱 종점이에요. 네. 거기를 이제 43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 430억. 아니 큰 돈이긴 한데 재밌는 게 네. 우리 요즘 도로 하나 만들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뭐 80% 가까이 80% 차지하는 돈이 뭡니까? 콘크리트? 아니 인건비 아니에요? 아니 보상비죠 보상비. 토지 보상비. 토지 보상비죠. 오. 절대적으로 차지해요. 네. 전체 공사비에 거의 뭐 전체 비용의 한 80% 이상 차지할 것 같은데 대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이때 430억 중에 매수한 땅이 528만 평이거든요. 그럼 땅값이 그래도 꽤 들는데 13억 원밖에 안 들었어요. 뭐야? 땅값이 전체 사업의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땅 주인들한테 돈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클값이 갔는데 왜냐하면 나라에 애국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당시 업장들 군수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일종의 기차역으로 생각한 거죠. 야, 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되면 너 이제 땅 대박 난다. 옆에 이제 도로 나니까 고속도로가 폭이 얼마나 넓은데 그걸 모르고 완전히 양날 해버리잖아요. 사실은 고속도로 지나가면 개발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죠. 고속도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 도로가 나니까 우리 땅값 오른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나를 협조해야지. 그리고 내 땅값 오른다는데 이런 웃지 못할. 고속도로 옆에 땅을 누가 사? 거기를. 특히나 가장 재밌는 게 바로 지금 이 손정욱 교수 책에 보면 지금도 천안 쪽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뭔가 시내를 달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천안? 천안 쪽을. 아, 천안에 그렇죠. 그 모텔 많은데 지나가고 그래요.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천안시 그 당시 천안시장이 이 고속도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기차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인터체인지 이게 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을 그래서 시내 한복판을 뚫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애가 거기 지나가다가 대전 가다가 보면 저기 디즈니랜드 가자고. 디즈니랜드. 그 모텔촌인데 딱 보면 진짜 멀리서 보면 막 이렇게 막 밤에 막 반짝반짝하게 뭐 다 화려하잖아요. 네. 뭐 놀이동산인 줄 알아 거기를. 네. 아 거기가 그래도 네, 그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로비까지 했대요. 이렇게 해달라고 시내 통과하게 시내 좀 해달라고. 관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결사항전하는데 결사 반대 막 머리띠 쓰고 막 국회 찾아오고 총질 찾아가는데 그때는 제발 좀 이렇게 좀 뚫고 가게 해달라고. 야, 그런 웃지 못할 사연이 있구나. 고속도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 시내 도로는 진짜로 도로나면 엄청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강남 개발할 때 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그 사장이 아저씨가 그 강남 쪽에 땅이 많았는데 자기네 땅 있는 대로 도로 지나가게 해주면 많이 드린다고 땅 많이 기부할 테니까 도로 앞으로만 지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로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도로를 낼 때 도시계획을 뭐 여러 가지 단계는 있습니다만 뭐 옛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땅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정치인이에요. 네. 정치인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내 땅을 이렇게 양옆으로 2분을 하는 거하고 4분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4분을 하면 내 땅이 완전히 4분의 1씩 쪼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2분을 해버리면 내 땅은 완전히 양옆에 맞물리니까 핵심 요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 도로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땅값이 이래 뛰니까 장난을 많이 치죠. 네. 그리고 뭐 일부러 구청 짓는다고 하면 그 구청 그런데 그냥 땅 드릴 테니까 거기 내 땅에 다 하시라고. 왜냐면 구청 맞습니다. 보면 네. 옆에 뭐 식당들 이런데 막 다 장사 잘 되잖아요. 네. 그런
기부를 하지만 내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 강남에 예전에 이제 60년대 초부터 땅을 이제 모은 여러 유명한 사람의 얘기 몇 명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 구청 지을 땅을 기부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한 40만 평이 있거든요. 강남에만. 그러면 요즘 돈이 지금 몇십 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평당 한 7, 8천만 해도. 그러니까 구청 하나 지어 놓으면 진짜 지금 말씀대로 몇 배 이상, 몇백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기부 한번 하고 나면 또 얼마나 편히 잘 봐줄 거예요. 네. 네, 옆에 또 저 용적률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또 막 해주고 옛날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뭐 경부속도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그 당시 뭐 우리가 1인당 그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안 되는 나라에서 고속도로가 웬 말이냐. 더 시급한 거는 지방도 국도를 증대하는 게 낫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비용을 줄이려고 사실 만들어낸 게 아까 말한 영동지구 구획 정리 사업. 땅을 지금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매수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라 한 거예요. 서울시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토지 정리 좀 구획 사업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돈이 안 들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 토지 정리를 해가 도로 만들어주고 하수도 시설 만들어주고 공원 녹지 만들고 하면 원소유자한테 간보라고 해요. 원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은 좀 줄어들죠. 근데 자기들도 채비지가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갖고 팔아가지고 사업자금 쓸 수도 있고 또 원소유자는 어떻든 돈이 나중에 벌어지니까 땅이 적어져도 가치가 뛰니까 네. 서로가 윈윈하는데 결국 이익은 전부 소유자한테 대부분 가게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공개발이 나중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익이 땅 가진 사람만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바로 영동지구 개발입니다. 영동과 동쪽 그게 강남에 개발이 시작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적 이유, 제3한강교라든지 도강작전 그리고 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쫙 부산 내려간다. 이런 이유에서 만들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3한강교 공사를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 공사하면서 처음으로 발전기 있죠. 저 강남 쪽. 네. 그러니까 남쪽에 발전기가 돌아와서 처음 전기가 강남에 들어간 거예요. 66년에. 야. 66년에 처음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네. 발전기로 전기하고 전화기 가설에 처음 강남에 전화가 가설된 게 66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든 뭐 이제 애초에는 313만 평 정도 하라고 했다가 이제 갈수록 커져가지고 결국 이제 937만 평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 이제 강남 이제 이걸 개발한다니까 도로가 다리가 제3한강교 만들어지고 이제 경부속도에 지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상공부 이런 데서 와서도 야 우리도 이제 강남에 갈게. 우리 상공부가 입주할 뭐 한국무역협회나 한전 상공산하기관 우리 직원 많잖아. 15,000명 되니까 들어갈 대규모 컴플렉스를 좀 만들어줘. 한 10만 평 확보해줘. 계속 로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지금의 지역들이 만들어졌죠. 코엑스 같은 거. 네네. 그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75년에는 아예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는 이제 시행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자체장이 건설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자, 이 지역은 아파트 지구를 지정한다 해버리면 그 지역에는 아파트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럼 땅 주인들은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트 지을 땅도 없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완전히 무조건 그냥 그래서 강남 아파트 숲이 가능하게 된 게 다 그냥 이 아파트만 다 짓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이제 법적인 뒷받침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버스 터미널을 서울시내 당시 강북 6개가 있었는데 교통이 있어야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오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갈 때 편리하게 해줘야지 교통이 좋아야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무조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하나로 다 모아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냥 다 폐지. 77년부터 여기 동참하지 않으면 고속버스 사업 갖고 취소, 몰수. 그러니까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이 오니까 근데 주변에 텅 비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그럼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파트 지구법도 만들어지고 그걸로 재미 본 게 바로 우성 아파트, 우성건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우성이 만들어지니까 한신공룡도 우리도 아파트 지을게. 아파트만 짓겠다고 은행을 찾아가면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하기 쉽겠죠. 짓겠다는 계획안만 들고 가면 돼요. 그럼 은행에 돈 다 대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 계획서만 갖고 있으면 돼요. 네, 그런 시절. 그래서 바로 70년 경부속도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아파트 시대가 열리게 되고 강남을 아까 선호하게 된 말씀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하니까 자꾸 강북을 억제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허업을 푸네 뭐 달랑 뭐 몇 군데 지어봤자 누가 가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반포 아파트를 72년인가 지었지만 1단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변에 허업을 판. 그런데
75년에 그때 4월 달에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요. 국제 정세로. 네. 당시 이제 베트남이 패망을 했단 말이죠. 1975년 4월 우리가 네네네. 파병까지 했던 베트남이 네. 공산화됐고 75년 4월 한 달에 인도, 차이나 3개국이 다 공산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도미노 이론. 이제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만약 진짜 공산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유사시를 생각해서 우리 갑자기 강북보다 강남 가야겠다. 강남이 더 안전하대 그렇죠.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강남의 선호하는 현상이 확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강북에 사는 사람이 그래 강남이 그래도 나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확 되는 기 시작하고 또 75년에 이제 잠실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요. 네. 이때 네. 그것도 16,000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맞물려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아파트 붐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 주거 생활이 이제 결국 연탄을 떼다가 이제 중앙난방식 보일러라든지 도시가스가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편리하고 맨날 연탄도 편했지만 연탄은 가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도 보급되죠. 연료가 바뀌죠. 그리고 예전에 문 열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문 열고 닫아야 되고 밤에 그거 해야 되고 하는데 문을 또 열고 이래야 되는데 아파트 문 하나만 딱 열세요. 하면 편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아파트 생활로 바뀌면서 이제 입주 가정부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시간제 파출부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유행하게 된 게 에어로빅, 서예 교실 이런 거. 이제 가정주부가 시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예 교실. 문화센터. 아니 왜냐면 그때는 일한다고 개인주택에서 혼자 일할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되니까 다 일을 이제 세탁기 들어오죠, 가출부 오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바뀌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그 운전교습소에 주부들이 이때부터 출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한강변 아파트가 그 77년에 나온 겨울여자 영화 보면 이제 한강변 맨션 아파트 나오거든요. 지금의 동구 이천동 아파트. 좋아요. 그때 보고 있으면. 네. 이 뭡니까 이제 보도와 차도도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가 돼요. 그때 벌써 이제 이런 그 아주 쾌적한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말죽거리 신화가 이제 오늘의 말죽거리 신화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에 69년 말 제3한강교 완공되고 70년 7월 7일 경부속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고 준공되고 그러면서 영동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복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말 이제 용어 복부인들. 복부인. 이제 땅을 사서 나중에 투자를 내가 대팔 목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들이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60년대 말 70년부터.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복부인이에요? 여자들이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때 복부인할 정도 경제력이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네네. 이제 뭐 그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다니겠죠. 정보나 네. 돈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당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으니까 이 흔히 말하는 사모님들이 네네. 이제 부인분들이 나와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복부인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는 일반 가정주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사야 되니까 일단.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면 그러니까. 낮에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 역시. 근데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제 네. 또 다들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66년 제3한강교 개공할 때부터 약간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3한강교 뚫리면 이제 여기는 괜찮아진다. 그래서 거기 그 복덕방들이 출연하게 된 집단적 출연된 데가 바로 지금 양재역의 동남쪽 말죽거리가 복덕방들이 쫙 몰렸던 거죠. 66년부터. 그래서 그때 평당 200원 했는데 66년 초에 68년에 평당 6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 30%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당시는 500원대기 1000원대기가 유행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내가 이제 정프로에게 땅을 팝니다. 내가 땅 파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땅 팔 때 서류도 주고 보통 계약금 받고 나중에 잔금까지 한 달 정도 보통 잡잖아요. 그럼 잔금날에 내가 이제 하여튼 인감증명을 마지막 주잖아요. 내 거를 주잖아요. 내가 매도인 걸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 계약일로부터 한 달. 그다음에 인감증명 효력이 3개월을 간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달 지나서 그때부터 발급대가 3개월간 유효한 거죠. 4개월간 시간이 생겨요. 마지막 등기할 때까지. 그러면 두 번째 산 사람한테 복덕방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지금 2,000원에 200평 40만 원 사지 않았냐. 근데 당신이 이제 계약금으로 지금 4만 원만 내지 않았냐. 근데 내가 평당 500원 더 얹어줄게. 그냥 지금 당신 내 14만 원 줄게. 10만 원 먹고 다른 사람 씨한테 넘겨 이래 되는 거예요. 정프로 지선 씨에게 넘겨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지선 씨한테는 또 1,000원 더 줄게. 그럼 4개월 동안 이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마지막에는 인감증명 최초 산 사람한테 가서 등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4개월 동안 이제 토지 문서가 계속 이제 회전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 2천에 했던 땅이 나중에 10,000원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중간에 또 현 사람 입장에서 나는 4만 원 투자하고 10만 원 그냥 생긴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10만 원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총 드는 돈이 40만 원이 들고 또 토지도 뭡니까 우리가 등기도 해야 되고 돈이 좀 들잖아요. 수수인데 다 필요 없고 복덕방에서 야 4만 원 냈잖아. 10만 원 얹어줄게. 14만 원 받고 떨어져. 그럼 그 사람은 또 10만 원 벌어서 좋고 복덕방은 또 올려가지고 또 주선해서 또 돈 벌고. 그때 땅값을 올린 그 복덕방 놈들. 지금 토지 투기 세력들이겠죠. 이놈의 새끼들. 그래서 68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 나와요. 그래서 양도 차익은 50% 과세한다. 그렇지만 워낙 기준시가 낮아가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죠? 워낙 수료상의 금액은 적으니까. 예.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여러 가지 그 조치도 있고 또 이제 경제도 여러 가지 하고 하니까 좀 약간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근데 왜 70년에 부동산 투기가 이제 복부인이라는 말이 다시 나올 만큼 부활하냐 이거죠. 왜 70년에 부동산 투기가 부활하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부속도로가 준공된 거 커요. 그 한강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도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청와대가 토지 투기에 나서기 시작하거든요. 청와대가요? 당시 청와대와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들이고 나서 발표를 하는 거죠. 아 이제 개발한다. 그럼 땅값이 벼락같이 다락까지 뛰겠죠. 그럼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기는 거예요. 청와대와 서울시가 짝짝꿍을 해가지고 어머. 국민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다. 사기죠. 네. 그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1970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어쨌든 그 실증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손정목 교수가 네. 바로 그 당시 서울시 그 도시계획과장을 했던 사람의 그 문서와 메모를 받아가지고 직접 이 책에서 다 밝히고 있거든요. 실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나간 시절에 네. 그 담당자를 욕하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쩔 수 없다. 그 당시 한 역사의 단면은 좋으나 싫으나 네. 보여줘야 된다 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69년 말에 그 제3한강교가 준공됐잖아요. 네. 그 당시 서울시 도시기획과장 윤진우 과장을 갑자기 김현옥 시장이 호출하는 거죠. 그러더니 너 헬기 타고 나하고 좀 돌아다니자 된 거예요. 헬기 타고. 그 헬기 타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야 어디가 제일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봐봐. 몇 개를 찍어준 거죠. 과천, 서초, 강남, 잠실 이 지역 중에 어디가 제일 발전 가능성이 있냐. 네. 그래서 뭐 하더니 헬기 딱 보고 나서 딱 내렸잖아요. 갑자기 자 차를 타고 그 지금 그 유명한 한남동 유엔빌리지로 간 거예요. 유엔빌리지 누가 했냐면 그 유엔빌리지라는 거는 1950년대 워낙 미군이나 외교관들이 있을 집이 없다 해가지고 주말만 되면 일본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당시 정권에서 한남동에 고급 주거단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또 돈 많은 사람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도 살았는데 당시 청와대에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박종규 경호실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김현옥 서울시장과 박종규 경호실장, 대통령의 신임을 뭐 넘버 5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네.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갑자기 경호실장이 물은 거죠. 박종규 실장이 그 기획과장한테. 그 어디가 가장 앞으로 개발에 유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날 지금 강남 일대 있죠. 네. 뭐 압구정, 노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담 이런 죠. 그게 가장 유망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러면 그쪽 땅을 좀 사모으소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 당시 제1은행 그 당시 은행들은 거의 뭐 네. 관변화되어 있으니까요. 정부가 시켜. 제1은행 본점을 찾아가시오. 전무를 찾아가면 뭘 하나 줄 거다는 거야. 딱 가니까 통장을 하나 내줘요. 3억 원 원금이 있고 4천만 원 이자가 들어있는 3억 4천만 원짜리 통장을 딱 줘요. 3억 4천으로 거기 땅을 살 수 있다고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물가가 뭐 단순 비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물가가 이제 시내버스 비용이 15원 시절이에요. 시내버스 비용이 15원, 짜장면이 한 20원 하고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 40평이 평당 14만 원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이때 3억이 한 400배로 치면 한 어떻게 될까요? 한 1,200억쯤 되는 거, 1,000억 넘는 돈이에요. 이 당시에 한 1,000억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1,000억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걸 주고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 이거죠. 그 대신 수수료 3%. 네가 이제 산다고 사람들한테 돈도 내야 되고 또 정보 제공도 하고 너도 술도 마셔야 되고 사람들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3%를 너가 쓰라는 거죠. 그 3%가 지금 나중에 하여튼 들겠습니다. 그 돈도 크죠. 어떤 3억 4천을 받았고 그다음 나중에 이 돈이 좀 모자라니까 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 한마디로 공화당의 돈을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쌍용그룹 김성곤 회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한테 나중에 2억 5천을 입금 받아요.
통장으로 입금받아요. 통장이 딱 되겠군요. 그래 하여튼 그 돈을 가지고 하는데 자 어떻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입은 4천에서 6천에 매입하고 그리고 매각은 최하 평당 2만 원에 매각한다. 요 원칙을 세워가지고 땅을 사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참 진짜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70년 2월 달부터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땅을 사느냐? 간단합니다. 71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갖고 청와대에 좀 상납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70년 2월 초부터 4만 평을 처음 매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4만 평 매입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큰 땅들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 도시기획과장, 서울 도시개발하는 사람이 강남 땅을 수천 평씩 수만 평씩 산다. 소문이 나니까 복분들이 달라드는 거죠. 우리도 그냥 수십 평 수백 평 산다. 여기 따라 붙으면 무조건 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기 반항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옷 띄기 하는 거죠. 500원 옷 띄기, 1000원 띄기 해가 돌리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문이 안 날 수도 없고 기자들이나 정보기관들이 다 붙잖아요. 그래, 얘 잡아가잖아요.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막 가서 너 뭐 하고 있어? 그럼 또 서울시장 쪽에서 청와대 연락을 해주는 거죠. 야, 건드리지 마. 이러면 또 풀려나오고. 근데 기자들도 눈치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야지, 같이. 아니죠. 물론 나중에 밤마다 이제 시내 고급 외전 가서 막 이제 장흥 주고 이제 돈을 뿌리는 거예요. 봉투를. 이 사람이 항상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몇십 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요즘 20만 원이 요즘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이게 몇십 장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 막 돈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받잖아요. 청와대 경호실장과 서울시장이 이 일을 시켰으니까 내 출퇴길 앞으로 보장됐는데 이거 내 정말 잘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나는 완전 패가망신 당하니까 이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겠죠. 참 그죠? 왜냐면 나중엔 다 꼬리 잘라버리잖아요. 네. 우린 몰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뭐 어떻든 판공비는 3% 쓰고 결국 70년 상반기에만 20억을 집행한 거예요. 사들인다고 하여튼 20억 집행해 자기가 쓰는 돈만 쓸 수 있는 돈만 6천만 원 쓴 거죠. 그 6천만 원 요즘 치면 400배로 치면 얼마입니까? 한 24억. 아니죠. 400배. 245억인가요? 네. 네.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름으로는 그 당시 농지법으로 한 개인이 이거 다 농지잖아요. 3정보 이상은 소유 못 하거든요. 9,000평이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름 빌려준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이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부부 뭐 섭외해가지고 빌리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 결국 이 서울시 도시기획과장이 나서가지고 이제 땅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소문이 나니까 상공부 장관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 땅 10만 평도 좀 해줘. 우리도 상공부 직원들 좀 아파트 만들 수 있고 하게 주택조합 13개 만들어 놓을게 해라. 조합이 만들어져요. 그 산하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산하기관마다 주택조합 이제 이게 우리 직원 주택조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완전히 이거는 나라에서 앞장서서 투기하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상공부 단지를 이제 10만 평은 오히려 간단히 풀리는 거죠. 규모가 크니까 딱 보니까 봉은사 앞에 10만 평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은사 주지가 있지만 이 봉은사 소유는 한국 조계종 총무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장이 찾아간 거죠. 조계종을. 가서 아주 헬막은 얼굴로 신분을 숨겼겠죠. 사실. 정부기관 들어온 다음 돈 더 달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뭐 하니까 예, 그 당시 또 이게 당시 동국대, 조계종이 동국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 동국대 갖고 있는데 그 동국대가 그 장충단 그쪽 주변에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이전을 하는데 그걸 지금 동국대 쪽에 사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 돈이 없는데 아이고 잘 됐구나 싶은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입술없는 땅을 사고 우리 시내 요지에 장충단 공원이 있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살 수 있으니까 밭 하자 해가지고 얼마에 샀냐면 삼성동 땅 10만 평을 평당 4,300원에 산 거예요. 평당 1970년 2월 달에 계약을 한 거예요. 평당 4,300만 원. 자, 그게 300만 원. 4,300원에. 300원. 평당 4,300원. 10만 평을. 자,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한전 바로 그 땅 안에 들어있는 일부입니다. 일부. 그 한국전력. 네. 그 땅을 현대자동차가 샀잖아요. 정몽구 회장이. 네. 10조 5,500억을 들여서 샀어요. 네, 10조. 그게 평당 4억 3,789만 원이에요. 네. 딱 10만 배 뗐죠. 70년 2월 달에 4,300원에 거래가 됐는데 2016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평당 4억 3,789만 딱 50년 만에, 46년 만에 평당 10만 배가 올랐어요. 10만 배가 올랐어요. 지금은 더 비싸. 지금 더 올랐겠죠. 지금 한 11만 배 좀 안 됐겠습니까? 지금은 평당 한 6, 7억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10만 배를 어떻게 올리냐고요. 이게 아무리, 이게 몇 년이면
46년 만에 10만 배를 올렸어요. 야, 진짜 별로 안 그죠? 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네. 와.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네. 10만 배 뭐 이렇게 되면. 네. 감이 안 오죠. 뭐. 그러니까 4,300원 하던 게 4억 3천만 원이 넘었었다. 이렇게. 지금 한 6억 6, 7억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조계종이 알고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상공부 땅이라 이제 사겠다는 걸 알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조계종 스님들이 항해가 평당 1,000원 더 쳐주는 걸로. 그래요? 5,300원은 나중에 해주기로. 나중에 그 당시 이제 봉온사 그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봉온사 주지가 난리가 났다잖아요. 그 봉온사 주지는 그 땅에 앞으로 그 스님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도는 거죠. 이 땅이 앞으로 전국 조계종을 먹여 살릴 땅인데 너희 놈들이 10만 평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코엑스, 코트라, 뭐 무역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런 거. 네. 그 부지가 다 10만 평이에요. 야. 그 중에 일부인 한국전력만 10조 5,500억인데 그 다 가지고 있으면 지금 조계종이 몇십 조 갖고 있을까요? 10만 평이면 지금. 또 무소유 좋아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굳이 뭐 소유하시면 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수법이래요. 이게 새로 시장이 바뀌고 나서 70년 4월 달에 이제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양택식이라고 지하철을 만드는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사람 와보니까 도시기획과장 이게 하는 일이 심상치 않거든요. 불러 너 지금 뭐하고 있어 하니까 실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양택시장도 그렇구나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이 양택시장이 전임 임지가 경북지사였는데 대구시장이 옆에 같이 있거든요. 경북도지사, 경북도청하고 대구시장이 같이 있는데 동대구 역사를 그때 만들었다 이거죠. 68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딱 그때도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구시장이 미리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동대구 역사 주변에 땅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대구사 발표가 나서 땅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학원을 만들어 위로 올려 보내더라는 거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런 다음에 바로 승진시켜준 거예요. 도시기획과장을 바로 도시기획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거죠. 서울시 역사단 과장에서 국장으로 이렇게 도시기획이 최고 요직인데 과장에서 국장으로 바로 수직 완전히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걸 이제 너가 각하를 위해서 애국적인 일을 한다, 고생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지금 말씀하신 삼성, 청담, 압구정, 학동, 대치동 일대 이 중심부를 이 땅을 다 사들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71년 1월부터 이제 일단 매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총 사들인 땅이 24만 8,300평을 사들였어요. 한 해 동안.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 떼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쓴돈 한 12억 8천이에요. 종잣돈 딱 6억도 안 되는 종잣돈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6만 5천 평을 남기고 20억을 만들었어요. 6만 5천 평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24만 평, 25만 평 사가지고 6만 5천 평 남기고 18만 평을 팔아가지고 2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 들어간 처음 종잣돈 시드머니는 6억도 안 돼요. 근데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6개월도 안 되는, 한 7, 8개월 만에 20억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손정목 교수에 따르면 그때 70년에 20억은 2004년 기준 5천억이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비교해보면.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아파트나 땅값 비교해보면. 네네. 지금 5천억을 만들어가지고 줬다는 거죠. 2000 몇 년 기준으로? 2004년 기준으로 5천억. 지금 1.5배 정도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1.5배 더 될 것 같아요. 더 되네. 아파트를 샀다면 뭐 더 되고. 화폐 가치로 치면 1.55배 정도. 지네들이 개발할 곳을 정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 네.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와.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도로 만들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간 다음에 그거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발표해버리면 땅값이 얼마 뜁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 게임의 룰을 어긴 거죠. 국가가 나서가지고 게임의 룰을 어겨가지고 권력자들이 정치학을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건강해져요. 어떻게? 네. 예, 건강한 소금. 지금 진짜 지금 이거 들으시고 혈압이 막 올라가시는데 특히나 소금 드시면 더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건강한 소금, 건강해져요. 요걸 한번 드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남극의 청정 소금, 그리고 우리 제주의 또 청정 채소들, 청정 원료들과 함께 콜라보를 한 이 소금 갈아보셨나요 혹시? 네. 네. 고기 찍어 먹을 때, 국 간 맞출 때, 죽 같은 거 이렇게 좀 심심할 때 건강해져요과 함께 하시면 완전히 지금까지 맛보시지 못했던 소금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제2의 인생 건강해져요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해져요 아주 싼 소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입맛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건강해 저염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지금도 LH. 네. 그리고 뭐 LH뿐만이 아니라 지방 뭐 우리가 지금 모르는 수많은 지역에 뭐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이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결정 누가 해요? 거기 뭐 지자체장이나 뭐 어디 하겠지. 한번 조사해 봐야 돼. 아니 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인간을 하긴 합니다만 뭐 네, 어쨌든 네. 도시계획위원회들이 있죠. 한번 조사해 보면 다 털어보면 아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출세길이 보장되고 출세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상공부 아까 주택조합 만드는 땅을 이분이 이제 좀 이제 과장이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잘못 땅을 샀단 말이에요. 너무 현장 실사를 안 해보고 도면만 보고 했다가 결국 속은 거죠, 이게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상공부 직원 사이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원망을 해가지고 저 서울시 국장 도둑놈 소리 나오고 자꾸 여론이 될 거니까 이 양택식 이제 당시 시장이 부담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자꾸 여론이 나면 이게 나중에 사업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70년 대선도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 어디로 보내냐면 완전 한직으로 보내버려요. 한강 사업소장 완전 한직으로. 왜냐하면 너무 지금 여론이 안 좋다. 조금만 가있어. 근데 가있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분도 이제 박정희 정권의 공무원 정책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데 박정희 정권의 특징이 민심이 엇들어지면 무조건 공무원을 희생양 잡아서 공무원을 친다는 거예요. 5.16 되고 나서 또 부정공무원에서 쫓아내고 또 그 당시 74년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당시 뭐 유신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그 73년에 김대중 합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이때 민심 안 좋을 때 제일 좋은 거 결국 공무원 부정공무원 뭐라가 다 그때 막 쫓아냈거든요. 네. 그때 이 사람을 속정 대상 공무원에서 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 사람 난리가 나고 아니 내가 지금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완전 토사구팽. 그래서 아무리 호소해도 시장도 어쩔 수가 없어. 총리실에서 뭐라고 그래서 야 총리실에서 너 인사 좋지 않은데 청와대 아무리 SOS도 다 몰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완전히 결국은 죽을 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단 말이죠. 네. 쫓겨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6만 5천 평 남은 땅에서 이 사람 뭐 2천 평 정도 가지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준 그 명의 빌려준 사람한테 얼마 주고 또 중앙정보 뭐 직원들 좀 주고 이러니까 자기는 땅을 안 가졌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지금 아무도 가진 게 없잖아요. 돈도 없고 지금 돈도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모르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상태에서 지금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이 기획과장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돈과 땅을 취할 사람은 아니고 공무원들은 기본 자리 욕심들이 그때 강하다 보니까 고위공무원들은 그 자리 하나를 보고 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그 당시 누가 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가 결국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양도소득 뭐 부동산을 하면 있잖아요. 한 2, 3년 후에 날라오거든요. 그래요? 이득을 받잖아요. 양도소득이라고 막 날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했고 또 자기 명의 빌려준 사람도 양도소득이 뭉텅이로 날라오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날라오니까 큰일 났잖아요. 네. 이거를 세금 폭탄을 맞은 거죠. 돈은 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에 전화를 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해주는데 1년 지나면 또 오고 이러니까 비서실장이 화가 잔뜩 날 거 아니에요. 자꾸 국세청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말하기 싫으니까 결국 나중에 근데 그때는 참 뭐 요즘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법이 허술해서 매각 후 5년만 지나가면 이제 과세가 안 된대요. 그때만 잘 넘기면. 과세 유예처분을 몇 번 남으면. 요즘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때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사기치기 좋을 때였네. 그게 사기가 아니라 공무원이 뇌물 받기 좋은 거죠. 5년만 넘어가면 되니까 좀, 안 내게만 해주세요 하면. 그러니까 납부만 하되 납부 유예처분만 해주세요 하면 납부 고지서는 발송했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할 일은 했잖아요. 유예만 좀 해주면 그러면 5년 지나면 끝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런 규제 권한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뇌물 주는 거죠. 구멍이 너무 많았지 뭐.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가 그러니까 이 사람 남은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완전히.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봐요. 정말 희극이고 비극인 시대다. 어떻게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도시기획 최고 책임자가 도시를 만든 사람이 도시 땅을 자기가 승 끊는 사람이 땅을 사놓고 나서 승 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게임의 룰을 어긴 시대였는데 여기 저자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제가 던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통계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 1970년 4월에 그 이분 이제 이 도시계획과장 문제가 불거진 곳
점인데 네. 감사원에서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 감사에 들어갔어요. 하도 건축 그때는 막 여러 가지 부정도 많고 막 돈을 많이 이제 대충 눈 감아준다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서울시청, 그 본청, 구청 전 건축 공무원이 총 180명 있었대요. 다 엘리트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일 건축학과 나온 인류 기술직 엘리트인데 180명을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80명이에요. 105명에게 파면 혹은 사직 권고. 절반을 날라가는 거야. 절반. 그리고 나머지도 감봉 1개월 이상 중징계 다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다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시 본청 건축가는 과장이야 반수가 다 날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사바사바가 많았던 거죠. 네. 네. 자, 네. 그럼 이제 뭐 서울 얘기도 사실 뭐 할 게 너무나 많긴 네. 하지만 네. 어떻게 광주대단지 사건을 한번 네. 거론하고 넘어가나요? 어떡하죠? 그렇죠. 뭐 네. 이게 결국 광주 대단지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느냐, 네,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지금 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네. 있잖아요. 네. 저게 네. 한 권짜리가 아니죠. 저희 5권입니다. 5권짜리. 그리고 이제 한국 그 도시 60년의 이야기도 2권짜리. 네. 그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네. 한 몇 권쯤에 나온 얘기예요? 뭐 3권, 4권에 나오고요. 저 1, 2권에 제가 두루두루 다 모아가지고 막 이런 해가지고. 왜 뭐 읽어보려고? 아니,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네.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네. 왜냐면 우리 서울같이 이렇게 막 짧은 시간 안에 막 네. 폭발적으로 확장한 사례가 뭐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네.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많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분당 성남 그렇죠, 알아요. 우리 대장동 사건이죠, 뭐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가 네. 이 광주 대단지 사건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진짜 지금 무슨 얘기할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일단은 네. 사과 하나 먹고 네.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영주 은하수 사과 이제 부사가 나왔거든요. 부사. 네, 부사 때문에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부사는 저 지금 주문했습니다. 진짜요? 쉬는 시간에 은하수 사과 진짜 들어가갖고 주문했어요. 왜냐면 부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3kg, 5kg 지금 이제 햇사과가 이제 막 나온 거예요. 이때가 가장 사과 맛있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 씹으면 그냥 막 안에 막 줄줄 흐르니까. 아니 저희 좀 이렇게 뭐 좀 가져가 와봐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은하수 사과 지금 부사가 막 나왔습니다. 15% 할인도 하고 있고요. 가장 신선한 지금 왜냐면 이제 지금 좀 지나면 바로 또 이게 저장 때문에 냉동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생사과 빨리 드셔야 됩니다. 자, 영주 은하수 사과 인터넷에서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 네. 모르는 분들이 거의 95%인 것 같아. 네. 전 진짜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정말 그 71년 그 8월 10일 날 그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서울의 도시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바로 71년 8월 10일 그 하루에 그냥 이게 완전 일시에 그 점이 응축돼서 폭발을 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그 46년 10일 대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48년 4.3 제주 사건 이후로 이제 민중들의 봉기라고 할까 민중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불을 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바로 71년 그날 있었던 거죠. 단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광주라는 것은 지금의 광주시죠. 경기도 광주시. 네네. 지금은 이제 그 광주 대단지가 지금 바로 성남시가 됐습니다. 지금 성남시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뭐 사과 이야기도 하고 대장동 이야기 다 나오는데 성남시가 나오는데 공교롭게 대선 후보들하고 다 관련돼 있는데. 자, 네, 제가 먼저 이제 배경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본래 이제 서울이 여러 가지 도로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하지만 60년대 서울시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든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무허가가 12만 동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하신 아까 말씀드린 정착지란 데가 용산구 해방촌은 해방 이후 8.15 위해서 만들어졌고 무허가가 전쟁이 지나고 나서는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그 전부 다 그냥 막 전쟁터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막 그게 막 무허가로 몰려 있는 거예요. 신림동, 미아, 봉천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러니까 미아동 이런 게 하나가 아니고 10개 동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끝도 없는
판잣집의 행렬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잣집 바다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옥을 가진 사람도 그때 뭐 50% 정도도 안 됐지만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 중에서 재산세를 내는 가구가 38%밖에 안 돼요. 다 무허가라는 거죠. 재산세 내는 것은 정식으로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허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서울시장들의 원칙이 3분의 1은 현지 계량, 요거 양성화를 시켜주는 좀 새로 집을 짓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구획 정리를 하고 3분의 1은 시민 아파트 건립해서 이제 그 대중 아파트로 들어간다든지 나머지 3분의 1은 정착지를 조성해서 아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내에서 정착지가 없잖아요. 정착지를 진동 목동도 만들어놓으니까 계속 더 모으고 이러니까 아예 우리 적당한 지역을 하나 골라가지고 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무허가 이 문제들을 그쪽에 사람들을 보내가 아예 우리가 신도시 만들자 해가지고 어디가 좋냐 고르다가 서울하고 광주 군이죠. 그 당시 광주 군일 거예요. 군 사이에 적절한 지역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0만 평을 서울시가 매입한 거죠. 그 땅을 사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10만 가구 55만 명을 수용하는 진짜 큰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자, 그렇게가 물론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뭐 190여만 평을 매입했는데 자, 매입해가 이제 사람들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만들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왜냐하면 68년부터 이제 서울도 국제도시 만들고 외국 관광객 들어오는데 철도역 주변에 전부 무허가 건물이 있으니까 각각해서 보시기도 안 좋고 미관 안 좋다니까 이 철감에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저 가면 너희들 20평씩 준다. 빨리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뭐가 만들기도 전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 그 상태에서 문제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에 일자리가 있어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 서울 일자리 없으면 여기서 먹고 살 건 없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서울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땅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교통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급하게 뭡니까 잠실대교도 70년 10월에 착공하고 했지만 이게 수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기는 있는데 사람은 지금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을지로 오가까지가 이제 보통 종점인데 가는데 1시간 반 걸린다는 거예요. 못 타고 버스 타는데. 버스 타고요. 근데 버스비도 시내버스의 2배나 되고 그 없는 사람들이 돈은 더 비싸고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제대로 이제 아주 좁은 폭이 6m밖에 안 되니까 버스 뭐 운송량도 적고 자, 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도로도 만들고 헌릉로라고 그 대단지에서 말죽거리까지 너비 30m 길이 8.5km 도로도 만들고 잠실대교도 착공하고 계속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20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딱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다시 서울로 갈래. 그 딱지를 팔아버리고 다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어차피 무허가 건물 짓지. 그러니까 서울의 무허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광주는 갈수록 거기는 슬럼화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또 광주에 가면 땅 준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된 거죠. 야, 광주 대단지가 무허가 건물 짓고 살 수가 있대. 그리고 딱지 사면 땅도 20평 그냥 준다더라. 얻는다. 값싸게. 그러니까 서울까지 출퇴근도 돼.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애초에 서울에 구청에 있던 그 무허가 주택 사람들을 3분의 1 수용하려고 만드는데 전국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71년 대선과 총선. 네. 근데 박빙이었잖아요. 71년 대선 때. 그러니까 막 그냥 공약을 남발해야 됐잖아요. 헛공약을. 그 당시 이 지역에 출마했던 사람이 바로 차지철 나중에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11개 빵빵빵 해가지고. 네. 차지철 경호실장도 이 지역 총선에서 야, 여기 토지 그냥 공짜로 줍니다. 애초 공짜로 주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세금 면제시키겠습니다. 라고 막 공약을 내뱉은 거죠. 대선 뭐 총선. 사람들이 막 흥분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것 같고. 자, 근데 선거 끝나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확 부는 거죠. 말짱 꽝인 거죠.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일반 철거민이 온 사람도 있죠. 서울에 이제 철거민 온 사람들한테는 평당 2,000원으로 이제 주겠다 된 거죠. 근데 전매입주자 있죠. 이런 거 사가 들어온 사람들. 딱지 사가 온 사람들은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 왜냐면 그건 당연히 우리는 원래 서울 철거민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땅값은 완불 바로 지불 안 하면 안 줘. 지금까지는 뭐 그냥 공짜로 주겠다. 또 5년간은 뭐 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태도가 바뀐 같이 느껴지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는 말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서울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와중에 71년 7월에 땅값을 납부하라. 이제 땅값 이제 당신들이 이제 분양받으려면 분양받을 토지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기 시작한 거죠. 요즘처럼 세금 고지서 날라온 거예요. 뭐 이제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게 뭐야 지금 완전히 이거 우리 보고 지금
땅 공짜로 준다더니 이거 완전히 지금 땅을 평당 16,000원에 자기들 평당 100원에 사놓고 이렇게 나라에서는 100원에 사놓고 우리한테는 16,000원에 팔아? 이게 말이 되냐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흥분을 결국은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조직화 안 되면 아무 말짱황이거든요. 조직화가 돼야지 힘이 생긴단 말이죠. 인간의 힘이 사회적 동물이라 할 때 정치적 동물이라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누군가가 조직한 리더십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조직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일교회 전성천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 조직화하는 거죠. 그 정말 정부에서 힘든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이 목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개혁과 전도의 열정에 차 있는 개혁 의지가 불타는 그런 목사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주 경력이 화려하거든요. 아, 무슨 경력이 있길래? 목사인데 어떤 경력이 있길래? 1913년생이에요. 1913년생. 네.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나이가 꽤 되죠. 벌써 이제 그죠? 한 58, 9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학위가 보면요. 1913년생인데 일본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미국 예일 대학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있는 집 자식이었다. 그렇죠. 자유당 정권 때 장관급 공보 실장을 했어요. 정부 대변인을 한 거예요. 장관급. 근데 자유당에서 결국 이제 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이것을 결국 종교로 온 거예요.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60년대. 그래서 자유당 이후에 목사로 변신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이 책의 저자는 아무리 정치적인 야심을 국회에 출마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직화하고 한쪽에서 볼 때는 민심의 대변을 하는 거고 한쪽에서 볼 때는 이제 불순한 선동가가 되겠죠. 불만을 이제 선동한다. 일종의 아지테이트가 되고 이렇게 됐겠죠. 대마고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정한 거죠. 우리 회의를 해가. 모든 가격은 땅 이제 분양 가격은 평당 2,000원. 2,000원 해달라. 네. 그리고 불화대금은 10년간 연부상 10년간 나눠 지급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철거민 서울에서 온 사람과 똑같이 그냥 2,000원에 20평씩 분양해주고 그 다음에 평당 2,000원에 불화대금은 10년간 나눠. 그럼 괜찮잖아요. 10년간 나눠내면. 그 다음에 세금은 면제해달라. 여러 세금들, 다른 재산세 이런 것들 10년 다 면제해달라. 그리고 치로장 취직집 시켜달라. 취직가 이 동네에서 서울 안 가고 여기서 광주 대단지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자, 이걸 조건을 해가지고 15,000 가구에 날인을 받은 거예요. 15,000 가구. 15,000 가구.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사람이? 이때 보통 아무리 못해도 6명 정도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수가 조직화된 거예요 지금. 네.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앞으로 이제 제출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진정서가 시장한테 전달 안 된 거죠. 도지사한테. 만약에 전달되고 아니면 그건 이 사람들이 시장실에 직접 왔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왜냐면 아무리 그 임명직이라도 알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 근데 이게 결국은 현장 사업 소장선에서 이게 뭔가 카트가 돼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100원에 뺏은 땅, 10,000원에 폭리말라, 살인적 불화가격 결사받는 이제 플랜카드 현수막이 붙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71년 8월 10일 오전 11시에 골기대를 열기로 했어요. 골기대. 골기대를 열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시장하고 바로 만한 그 당시 양택식 시장과 전성천 목사가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전성천 목사가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한 5,000명이나 10,000명 모여가 힘을 으쌰으쌰 하려는데 이 골기대 3만 명 이상이 운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해 있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땅을 안 줘. 이러니까 막 지금 막 눈에 핏발이 새 있는 거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본래는 대장 이쪽에서 면담하기로 했는데 이건 큰일 나겠다 해서 급하게 면담 장소를 바꿔버려요. 그 대단지 내 어떤 공장 쪽에 그 공장 회의실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흥분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 사람도 그 정치 감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군중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분명히 11시에 여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와 시장?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된 거예요. 지금 이미 11시 이전부터 시장하고 목사가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흥분 안 오니까. 그 3만 명이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시장은 나타나고 양택식은 안 나타나?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래 되는 거죠. 그때 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같은 비가 쏟아지면 해산하는데 지금 사람들 흥분해 있죠. 이제 뭐 죽내냐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죽내 사냐잖아요. 내 우리 쫓겨나면 우리 갈 데도 없고 여기서 다 죽자. 영화 같다. 네, 이게 막 흥분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데 이제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몽둥이 들고 돌 들고 다 어디로 가냐. 일단 대단지 사업소로 몰려간 거죠. 그 가고 집차 부수고 들어가서 막 다 때리 부수고 유리창 부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사업소 직원들 다 도망치는 거죠. 일단 맞아 죽으니까. 그리고 파출소 직원들도
30명 정도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36개 할 수밖에 없어요. 3만 명이 몰려오는데 30명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좀 뭐 다 때려 엎고 집착 부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남 출장소 관공서죠. 그 당시 광주군 성남 출장소 광주군일 거예요. 경기도일 거예요. 그 당시 행정기관이 성남 출장소인데 그거 몰려가가지고 이제 서류 다 불지르고 유리창 깨고 자동차 엎어버리고 집착. 이제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시장이 조건 다 들어준 거거든요. 사실은 다 합의한 거예요. 다 그래 이춘해주겠다.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홍보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전달도 안 되고 이제 목사 쪽에서 뭐 이미 사람들 흥분했는데 뭐 누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뭐 지민 하면 되죠 이걸로 했습니다 2,000원 이러면 되잖아요. 무대에 있으니까 이게 안 돼. 한번 그러니까 군중이라는 건 무서워요. 대중은 한번 흥분해 버리면 이건 제어할 수단이 없죠 사실.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관용차 불태우고 이제 다들 하는 거예요. 서울로 가자. 우리 버스 뺏어가지고 버스 탈취해서 우리 서울로 가자.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가자면 5,000명이 이제 서울로 가자고 나선 거예요. 도로를 점령하고 파출소 불태워버리고 경찰차 다 태워버리고 이제 공권력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러니까 경기도경 서울시경에서 이제 특공대가 오는 거죠. 몇백 명 와서 데모 진압한다고 이제 속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돌 던지고 이제 계속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계속 돌을 던지고 쏘고 난리가 났는데 오후 5시 20분에 이제 합의상이 알려졌단 말이죠. 이제 해준다더라. 그래가 해산된 거예요. 끝? 예. 근데 5시간 동안 이제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끝? 아니 뭐 유혈 사태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해방 이후에 이런 거의 밀려난 수준에 일어난 건 처음이거든 말이에요. 해방 이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당시 청와대 입장에서는 위쪽에 김일성이 있는데, 국내 밑에서 서울 시내를 남쪽에서도 이렇게 민중들이 이렇게 막 봉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게 큰일 났느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아까 저는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국방비보다 그 대내적 치안 유지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야 북한 잡으려다가 우리가 내부에서 무너지겠다 이런 잘못하면 이런 정도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충격들이 결국 그 이후에 정부기관들은 그 와중에 다 사진 찍거든요. 채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다 찍어요. 그래서 22명을 이제 검거하게 된 거죠. 재판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들이 그 당시 엄청난 이제 충격파를 던졌고 정권을 담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서울의 턱 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더니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철수해 버려요. 지금까지 돈 들이가 다 만들었잖아요. 300만 병. 그러니까 경기도에 다 주는 거예요. 다 너가 다 인수해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국 이제 성남 출장소가 되었고 73년 7월 1일자로 성남시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성남시의 탄생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성남시가 된 거죠. 성남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독특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원래는 이제 경기도 광주였잖아. 광주였는데 이제 서울시가 개발하려고 했죠. 광주 대단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가 꽤 넓은 지역이 이렇게 마련이 원래 사람이 별로 안 살았대요. 그렇죠. 별로 없대. 살기가 썩 좋은 동네가 아니라 근데 거기를 20만 명을 보내갖고 막 그 다 좀 땅도 좀 개간하고 하여튼 평평하게 만들고 집도 어느 정도 좀 짓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거기는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한 30-40%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땅 준 데서 온 외지인들이 또 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남이라는 것도 이제 그 남한산성 밑에가 이제 성남이죠. 성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남한산성 남쪽이라고 해서 성남이.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름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성나게 된 거지. 엄청 성남, 우리 성남. 그래서 이제 성남이 됐는데 그 성남을 그래서 뺑 둘러서 이건 뭐 정확한 정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뺑 둘러서 약간 그린벨트 비슷한 거 해갖고 막아놨어. 그 남단 광활한 녹지를 절대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본래 서울시가 개발한 거예요. 그 대단히 남쪽을. 근데 그 광활한 지대로 그게 딱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개발 억제하다가 이제 89년 분당 만들고 이제 맞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바로 그게 만들어진 게 분당이죠. 성남을 딱 가보면 구도심 있잖아요. 은행동 뭐 이런 몇몇 동네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 작은 집들이 그게 이제 20평씩 분할을 해갖고 20평짜리 집들이 굉장히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있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다른 도시 어디에서도 약간 보기 어려운 느낌의 그런
그 성남 구도심의 야, 느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얘기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다 하는 얘기라 재미 없으시겠어요? 저요? 네. 에이, 또 정막님한테 들으면 또 다른 그래요? 느낌이지. 네. 근데 바로 그래서 이것들이 그 당시 이제 70년대 결국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길 속에서 응지가 갈수록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개발 이런 데 도취해가지고 우린 잘하고 있어라고 했다가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근데 지금 막 재밌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랄까 여기에 살았던 아니면 네. 지금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일을 71년 당했던 혹은 네. 좀 네. 소외됐던 그런 분들은 아픈 추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결국 그 사람들이 아픈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아픈 추억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잡아내는 게 바로 문화하고 예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윤은길 작가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게 바로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여기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간신히 집을 하나 작은 거 마련했는데 새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보증금도 제대로 안 내고 막 뭐라 하는데 취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도 나왔지만 자존심은 강한데. 그래서 구두 9켤레는 항상 광일나게 뭐 딱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결국 이 광주 대단지 사건 때 내가 감옥을 갔다 왔다 이런 게 나오죠. 그 와중에 셋집을 들어왔는데 아내가 출산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주인공 교사에게 돈 좀 병원비 빌려달라니까 이 사람 안 빌려주거든요. 아무래도 떼먹을 것 같아갖고. 근데 좀 자기가 거절했다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너무하지 싶어가지고 병원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비를 내줬단 말이죠. 실화예요? 아니 소설이에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이 남자가 그걸 모르고 강도질을 들어온 거예요. 주인 집에. 근데 너무 어설픈 거지. 덜덜 떨고 돈 내놔라 이러다가 결국 자기가 눈치채니까 더 자존심 상해갖고 나가는. 자존심 상한 거지. 내가 돈 다 냈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가면서 결국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구두 9켤레만 남아있지. 그래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게 바로 이거를 배경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갔던 사람들 그 당시 사진 보면 정말 천막 군용 천막 비슷한 거 있죠. 그런 것만 그냥 주고 한 군용 천막당 뭐 4가구 5가구 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가족이 한 군용 천막에 같이 사는 거야. 그때 한 가구가 6명이라고 했으니까 4가구면은 한 20명씩 그냥 거기 껴서 이렇게 자고 뭐 이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집 만들어서 이렇게 산 건데 뭐 기반 시설도 없고 학교도 뭐 제대로 없고. 그걸 만약 영화로 보고 싶으시다면 그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그때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작중 주인공이 영자를 찾아가거든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버스 안내양을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버스에 안내양하다가 만원 버스에 떨어져가 팔 한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할 일이 이제 몸 파는 밖에 없어가지고 몸을 팔고 창수죠. 주인공 창수하고 사랑을 하다가 결국 영자가 떠나는데 결국 그 영자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놓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인공 창수가 찾아가는 거예요. 송재호 씨가 나오고 그 여자 배우는 연복순 씨가 하고 그 여배우의 새 남편이 이순재 씨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딱 이런 전경이 나와요. 정말 좁은 집에 사람들이 타닥타닥 살고 하수도도 제대로 안 내는 거기서 정말 그 외진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송재호하고 그 전 남친과 현 남편이 같이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나 했던 나오거든요. 근데 갈 때 이 고속도로는 정말 그 뭡니까 서울 대교인가 도로는 정말 쫙 뚫려 있거든요. 엄청나게 광활한 도로가 뚫려 있고 두 명이 탈탈탈탈 오토바이를 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살고 있는 집은 너무너무 진짜 좁고 열악하고 이 도로는 근대화의 상징인 이 도로는 그때 도로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차 있는 사람 정말 차 운전하기 제일 좋아요. 차가 별로 없는데 도로 넓으니까 자동차 운전할 맛이 나겠죠. 고위층들이나 부자들은.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아웃클레 구두로 남은 사내 말고 70년대 유행했던 게 호스티스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나와가지고 시골 처녀가 결국 밀려나와서 이제 산업화에 그래서 대표적인 뭐 최인호 작가의 별들의 고향이라든지 정말 박범신, 한수산 이런 분들 책 보면 그 당시 70년대의 정황들 이 산업화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우리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참 보시면 되게 참 여러 가지 인상적입니다.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이거를 과거형으로 봤거든요.
이미 개발된 땅,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 이렇게 과거형으로 봤는데 이게 진행형이구나 싶은 게 지금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잖아요. 밀려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도심으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밀려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성남이나 분당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뭐 아픈 추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 막 이런 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도심 안으로 밀려나는 거지 또 도심 안에서 그런 것도 또 있죠. 굉장히 좁은 곳에 또 밀려나는 거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비좁은 고시원에 한 평당 월세가 타워필 한 평 월세보다 더 비싸다고. 없는 사람이 제일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현재. 참, 하여튼 요즘 뭐 부동산 얘기하면 아마 화딱지 나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고. 화딱지 나는 1인이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잡으려는 요즘 또 20, 30대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자산이 많이 늘어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균형들이 우리 서울이라는 혹은 뭐 강남이라는 이름 아래서 이제 많은 불평등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개발 역사이기도 한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지리스가 그때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수 좋아했지 않습니까? 어디 항상 뭐 힘들고 이러니까 어디가 살아야 제일 좋은 땅이냐. 그게 택리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중환이 택리지. 택리지 뭐냐면 어디 선택이에요. 내가 살 마을. 어디가 살아야 좋은지를 쓴 거예요. 요즘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집을 사야 되나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은 조선팔도 어디를 돌려봐도 별로 좋은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택리지에 보면 조선팔도 인심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판을 많이 해요. 땅 지세나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고 말이 많지만 근데 이제 결국 그 핵심 뭐냐면 그래서 좋은 땅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가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입니다. 서울 문제를 봤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마을과 이 동네를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사람이 결국 하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사람이 도시입니다. 사실 저 사는 동네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되는 거야. 인심도 사실. 좋고. 아유 됐습니다. 그러면 더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3분이 짱이요. 뼈를 묻으래. 뼈를 묻으래. 네. 대신 3분에서 또 우리 또 친한 사람들과 함께 1kg 커피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1kg 커피. 결국 우리가 사는 곳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은 커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1kg 커피. 뭐 아무리 부동산 집값 오르면 뭐 할 겁니까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숫자 찍히는 거지. 하지만 1kg 커피는 여러분의 마음을 찍습니다. 1kg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 그리고 로스팅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앱이 또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 앱 스토어에서 1kg 커피를 다운받으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아주 풍성해지고 향기가 날 겁니다. 1kg 커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도시를 바꾸는 것도 우리 사람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땅을 좋게 만드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으면 괜찮을까요? 그 한 가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60년대부터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 70년대 강남에 한 70만 평, 60만 70만 평을 가진 부부가 있었거든요. 70만 평, 강남 땅을 70만 평. 근데요? 엄청난 부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3호 건설을 만들었죠. 그리고 3호. 3호 물산, 뭐 3호 쇼핑 이런 게 많았대요. 근데 결국 그 80년대 말에 대형 건설회사 중에 첫 번째로 부도가 났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재산이 흩어졌겠죠.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부도가 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어떻든. 그래도 우리보다 날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걸로 위안을 삼습니까? 다른 위안 삼을 거 없어요? 없어.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3호 쇼핑, 뭐 하여튼 3호가 들어가는 막 그 건물이 많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여튼 대단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뭐 또 부도 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많아도 결국 사람이니까 그 땅을 지키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냐. 하여튼 뭐 우리 지선 씨는
산본에 뼈를 묻어라. 네. 네네. 산본지선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본인 부캐를 지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네. 거기 사시는 데 있잖아요. 동네 어디라고요? 강남 아닙니까? 지금 나 뱅뱅사거리예요.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간 지가 언젠데 그래. 아이씨 뭐야. 난 뱅뱅영진으로 뱅뱅프로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마포정 박사님. 자, 우리 셋이 한번 다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까? 네. 우리 서울을 아름답게 만들어 봐요. 네. 네. 자, 그럼 저희 일당백은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도 역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사는 곳, 또 유튜브 공간이라는 것도 새로운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간도 아름답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인가?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